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땅이 촉촉히 젖었더라. 어젯밤에 비 왔다면서요? 네. 지금도 보슬비 와요. 알아요? 와요. 보슬보슬. 단비죠. 며칠 동안 엄청 더웠잖아. 그죠? 네, 더위를 식혀주는 단비가 내렸어요. 자, 밖에 있는 우리 초목들은 이 비를 맞으면서 쑥쑥 지금도 내부 속으로 커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초목들은 물과 햇살과 땅만 있으면 잘 커요. 우리도 쑥쑥 커가려면 물이나 햇살이나 그런 땅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장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목표처럼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고 그 다음 순간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계속 커갈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강연, 톨스토이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한 성장하려 한다. 커가지 않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자, 다른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체는 계속해서 쑥쑥 커가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가는데, 내면의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형은 어른이고 내면은 초딩으로 남아있으면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네,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물론 우리는 누구나가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죠. 성격도 완전 달라요. 하는 짓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제 이 우주에 나랑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 그래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당연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성장의 조건과 저 옆에 사람을 위한 성장의 조건은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일정 정도의 생활 조건,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인간이라는 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획득하는 그런 성장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몇 가지만, 다는 시간 관계상 안 되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현명해진다라는 말과 동의어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장하는데 바보처럼 돼버렸다. 그럼 이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죠. 성장한다는 것은 곧 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현명해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이죠. 자,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 된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물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 자기의 지혜를 더 크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이 됐다고 꼭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야. 그죠? 현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자, 현명해진다는 것은 지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더 쉬운 건 뭐냐면 하루에 18시간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현명해집니다. 그러면 현명해지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톨스토이도 잠깐 언급했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곧 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갖다 버려버리고 싶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인도 절대 사랑 못해요. 자기에게 못되게 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못되게 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과 동시에 세계를 사랑하는 법은 같이 가고 이 둘의 이런 이중의 사랑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 곧 지혜로워지는 것, 동시에 현명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시작은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바로 그런 방식대로 타인과도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예뻐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자기 옆에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요.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은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맨날 자기 스스로 막 채찍질 가하고 난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어 막 스스로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사람은 그 분노의 화살을 자기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보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 못해요. 달리 얘기하면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대로 우리는 타인과도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중적 사랑을 같이 실천을 하고 그걸 체득을 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게 출발점이다.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명제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아세요? 네, 철학의 할아버지, 2000년 전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 니코마코스 일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제 1, 명제 2.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창해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방식대로 타인과도 관계하고 세상과도 관계한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네, 명제 이 두 가지 명제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 아주 중요하죠. 내가 행복한지를 늘 점검해 보세요. 눈을 물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머리 말리고 할 때 승영아 너 행복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거를 물어보는 것과 물어보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를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환하게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오면 얼른 자기 자신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왜? 행복은 우리의 권리예요. 자, 자유와 평등만이 인간의 천부인권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아니,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어서 거의 한 100세 정도 수명이라고 하는데 100년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저 250년, 300년, 600년씩 살아가는 소나무에 비교해 보세요. 잽도 안 되죠? 자, 예, 이렇게 짧은 인생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이 짧은 인생에 대한 배반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즐거울 권리 있어요.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것은 안 돼요. 자, 인생의 최고 목표를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짓밟고 무조건적으로 내 행복만 차지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행복해져야 한다는 그거 생각이 강박관념처럼 들러붙어서 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인생의 모험의 가능성들을 처음부터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험하다 넘어지면 아프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혹은 그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늘 뭔가 부족해. 아직도 행복하지 않아서 이걸 꼭 채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비상식적 열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져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 내면의 어떤 특정한 상태지 그걸 목표로 설정해서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착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집착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거야만 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무엇으로 측정될까요? 내면에 뭔가 꽉 차여지는 느낌. 뭔가 이 가슴에서부터 뭐가 막 끌어올라서 머리끝까지 쫙 올라가는 느낌. 내가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 이 정도면 너무 좋아라고 하는 만족감. 충일감과 만족감. 자, 이러한 내면의 느낌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두고 우리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내면의 충일감과 만족감과 즐거움이 꽉 차게 되면 자연히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평온해져요.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들쑥날쑥 변덕도 안 부려요. 자,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내면에 꽉 찬 느낌, 난 너무 좋아. 막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고, 무엇을 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무엇을 할 때 내면의 힘이 막 솟는 게 느껴지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잘 알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이 어떨 때 즐겁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자, 네 컷의 그림 중에서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부, 예, 농부 부부. 자, 그 우에 그 염소하고 이마키스하고 있는 사람. 행복해 보이죠? 예. 자, 그 밑에 으아 이러고 있는 사람. 힘들어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누구죠, 이게? 잡수 씨.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네. 왜 무엇이 행복해 보이는 것과 불행해 보이는 걸 만들어요? 환한 웃음. 예. 뭔가 당당한 몰입하는 모습. 예. 그래서 그 몰입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자, 이러려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맞다면 해야 합니다. 자, 그거 아세요? 인간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뭐 휴먼빙이라고 하지만 person이라고도 하죠. 예, person. 왜?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person. 자, 인간은 person입니다. 독일어에서는 페르손이라고도 하죠. 라틴어에서 페르조나라고도 합니다. 자, person의 의미가 무슨 뜻인 뭔지 아세요? 마스크. 자, 마스크가 뭐야? 가면. 자, 인간은 누구나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특히 아주 많은 가면을 써야 되거든요. 자, 사회에 나가지 않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독특한 자신만의 가면을 만들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면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벗어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맨 얼굴을 맞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면 싫어하고, 무엇을 하면 고통을 느끼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거울을 하나 준비하셔서 바라보세요. 아니,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신기하게 또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민낯을 보이는 거를 싫어해요. 자신의 민낯을 보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많게는 하나에서부터, 적게는 하나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가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나한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자기의 민낯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내면의 거울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번씩만 봐. 한 번씩만 들여다보세요. 자, 이러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 자신을 맞대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처럼 이렇게 내려져 왔었죠. 자, 밑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다 같이 해볼까요? 그노티세 아우톤. 그노티세 아우톤. 예, 원래 이제 히라보로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요 오른쪽 그림에서 히라보로 쓰여져 있는 걸 라틴 문자화 시킨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예, 우리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이 너 자신을 알라의 의미를 좀 더 확대시켜서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너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너 스스로를 제대로 맞대면 해야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자기를 행복해 주는 길이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맞대면 해야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도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계발. 맨놈의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맨 자기계발 이론가들 나와서 자기계발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기계발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수많은 방법들이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그때그때 쏟아져 나오는 이 빨간 이 책들의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추정하기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돼? 예, 나한테 맞지 않는 다이어트 해갖고 문제 생기는 사람처럼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정보의 홍수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제목들 봐요. 자기 개발에 미쳐라, 이기어라, 독종이 되라, 무시무시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성격이 널 만드는 거야. 자, 우리 나이 드시는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성격이 네 팔자를 만들어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자, 성격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오, 그래요? 자,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격을 만드는 건 따로 있으니까. 자, 성격은 무엇이 만들까요? 네, 성격을 만드는 건 내 생각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경질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자, 성질을 내는 신경은 없습니다. 성과를 부르는 그런 신경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럼 신경질이 뭐죠? 우리의 특정한 사태에 대한 감정상의 대응인데 좀 네거티브한 감정상의 대응이죠. 그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한 감정상의 대응을 두고 우리 또 이것도 감정이니까 감정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그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No way!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특정한 감정을 선택한 겁니다. 자, 신경질도 안 부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 내가 선택했어요. 나의 무엇이? 내 생각이.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자, 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기 그림 있네요. 자, 화는 뭐야? 우리나라 말에 그 뚜껑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나 뚜껑 열리게 하지 마. 네, 여기 딱 이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 여기서 지금 뚜껑 열렸어요. 자,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독일어인데 Aus der Hautfahr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표피를 뚫고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뭐가 내적으로 뭔가 큰 게 응어려져서 나오면 표피를 뚫고 나오겠어요. 이게 이제 화가 났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화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화는 그런데 아주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화는 절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화는 뭐냐면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특정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고 폭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제어가, 내면의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화가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죠. 자, 내면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를 내지 않아도 않음과 화를 냄이라고 하는 두 선택지 중에서 화를 안 냄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선택의 주체는 우리 생각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나를 만든다? 천만의 말씀. 생각이 나를 만들어요. 내 선택이 나를 만들고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격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성격조차도 우리 생각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성과 감성을 딱 쪼갰어요.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자, 우리의 감성을 만들어주는 거,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의 이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뭐 짜증이나 어떤 신경질이나 화 같은 것은 결코 인간적인 사태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화는 폭주니까 폭발이에요. 이거 일종의 자기 내부의 분열 현상입니다. 그거를 누를 수 있었는데 누르지 않은. 그래서 우리 이런 사태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졌어. 혹은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 얘기는 뭐야? 자기의 선택권을, 자기의 감정과 성격을, 그 다음에 반응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외부로 넘겼다는 거예요. 네가 내 감정 상태를 결정해 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야? 스스로 제어할 힘을,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책임이 내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걸 보세요. 네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 스스로 기분을 망쳐버렸어. 내 기분을 망친 건 누구?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야. 자, 내 감정에 대한 지배력을 내가 상실한 거예요. 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경우가 제대로 된 자기를 선택하고 구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 미칠 것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미칠 것처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럴 때 나면 나한테도 손해고 타인한테도 손해입니다. 왜? 일단 화를 팍 내면 어떻게 돼? 혈압이 쫙 올라가요. 혈압이 쫙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눈알은 막 튀어나올 것처럼 아프고, 자, 그 상태에서 위장장애가 시작이 됩니다. 속도 아파요. 어떤 사람은 설사도 해요. 자, 육체적으로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쁜 일이 벌어져요.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불안정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험 상태가 찾아와요. 자, 화를 내는 본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화를 받는 혹은 신경질을 받는 그 대상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날카로운 화살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그걸 딱 받으면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몸이 위축돼요. 그리고 신경을 곤두세우게 돼요.
신경을 곤두세우면 마음의 평온이 사라져버려. 마음의 평온이 사라지면 신경을 썼으니까 이제 또 다시 예민한 사람들은 위장장애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불행하게 하고 타인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 그러한 화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나도 손해고 타인도 손해니까 이건 바보짓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선택이 바뀌고 내 선택을 바꾸면 내 성격과 감정도 바뀌어요. 자,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어요. 왜? 내가 바뀌면 분노의 화살을 쏘아대던 내가 더 이상 쏘지 않을 테니까 옆에 사람도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 사람이 편해지면 그 옆에 사람도 편해져. 세상 전체가 바뀌어요. 이 현명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자기 사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주체라 그랬죠? 내 스스로 선택해. 내 성격도 내가 선택하고 내 삶도 내가 선택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왜? 내가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한 거기 때문에 만일에 누군가가 강요했거나 누군가가 대신 그 선택을 해준 거라면 내가 그 선택에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는 곧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보여요? 손가락? 네. 이거 뭐야? 자기한테를 향하지 않고 외부로 향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선택해놓고 남 탓을 해요. 오늘 아침에 혹시 엄마한테 이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엄마 때문에 늦었잖아. 없지? 예, 여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 엄마 때문에 늦었잖아 라는 얘기는 뭐야? 엄마 탓이에요. 자기가 늦게 일어나기를 결정하고 선택해놓고 엄마가 안 깨워줘서 엄마한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 이런 외부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어떤 심리에서 일어나냐면 자기 마음이 좀 편하려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잊어버리려고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편하려고. 자, 그런데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늘 선택이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이성이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이성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 아셨죠? 자, 사람은 책임을 져야 비로소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뭘까?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사는데 심지어는 성격마저도 선택하고 사는데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뭘까? 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어떤 대학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어라고 결과를 고려해서 선택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아주 이 결과는 우연적인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철학에서는 이걸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데, 자, 결과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 자, 그것은 곧 나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기준은 하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나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종의 동기에 의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의 기준은 나를 위한 거죠. 그죠?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나한테 좋은 일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만 살고 니네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런 식의 배타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바로 그런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하는 그 배타적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창해 볼까요? 시작. 네, 모든 것을 나를 위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차하고도 퇴화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하네요. 자, 나를 위해서 옆에 것들을 모조리 다 수단화시킨다든가 타인마저도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해지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 처음에 명제 2개 배웠죠. 비로소 옆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행복해져야, 내가 만족해야 비로소 옆에 사람도 행복합니다. 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열심히 서포팅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시오라고 요구하게 돼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이기심. 자, 배타적 욕심과는 구별되는 건강한 이기심. 자, 우리 선택의 기준은 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 우리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거. 자, 여러분 때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32년 동안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살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목표를 하나 딱 세워놓고 흔들림 없이 혹은 실패 없이 계속 그 목표로 쭉 돌진하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절대 직선이 아닙니다. 자, 이 직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난관이 와서 주저앉게 될 때 그 주저앉음 자체를 패배나 실패라고 생각하게 돼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좌절해요. 나는 왜 또 좌절을 할 수밖에 없나? 내 삶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이긴 하지만 내 삶은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아주 넓은 공간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그때그때 등장합니다. 그거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아주 성실하게 추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무지 높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쭉 자기 의도대로 해서 성취될 가능성은 아마 10%도 안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넓어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변수 때문에 의도치 않게 좌초될 수 있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실패라고 받아들이시면 땡!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다가 의도치 않게 돌덩어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작은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돌덩어리 3개 혹은 10개 그 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걸려서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넘어졌으니까 이참에 쉬어가자. 쉬어. 그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없으면 어떻게? 길을 만들면서 가기도 하고, 길을 만들다가 도저히 더 이상 내 힘으로 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보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2년 후에 유학 여기 쓰게 되면 아마 나하고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넘어지는 그 사태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 아니에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즐겨. 드디어 내가 쉴 시간이 됐다. 이거 즐기자. 이때 내가 쉬어가지. 쉬어가는 김에 푹 쉬어.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시면 돼요. 그건 조금씩 넘어지고 엎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절대 없진 않아요. 어떤 인생도 안 넘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야.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자기를 사랑하기는 방법 중에 하나. 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요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구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요구예요. 야,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각박한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자, 이렇게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라는 것이 거의 그냥 뭐 심장에 각인될 정도로 듣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우리에게 성취 노이로제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떤 일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하면 돼요. 좀 못해도 상관없어. 자전거를 좀 못 타도 상관이 없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자기에게 즐거운 일을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즐기시면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나한테 즐거운 일이니까. 나를 기쁘게 해준 일을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 나머지 것들, 자기를 즐겁게 해주지 않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는 것들은 대충 하셔도 됩니다. 설거지 못해도 상관없고 옷 잘 못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에 매달리지 말자. 자, 여기 있는 책,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최선을 다하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을 보면서 옆에 있는 꼬맹이처럼 즐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책을 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가 10권 읽었다니까 나는 11권을 읽어야 되겠다. 혹은 옆에 친구가 톨스토이를 읽었다니까 나도 톨스토이쯤은 읽어야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친구는 톨스토이가 좋아서 읽은 거고 나가 톨스토이 싫으면 안 읽어도 그만. 그 대신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른 책을 보고서 그냥 보고 즐기시면 돼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줄 알아야 행복한 사람, 이럴 줄 알아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자신감이 없으면 큰 문제가 난다. 자신감을 키워라. 낮은 자신감은 만병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냐면 자신감은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성공과 행복을 보장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자기계발서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곧 성공과 행복의 원천? 이건 아니죠. 자신감이 아무리 높아도 성공과 행복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밑에 있는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네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데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의 자신감 때문에 됐을까요? No way! 뭐 때문에 됐어요? 능력 때문에 됐어요. 능력과 역량 때문에 된 거예요. 능력과 역량이 되면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신감이 낮아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자신감이 낮은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자신감이 낮으면 노력을 더 하게 되니까. 자,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든 그것이 학업이든 아니면 놀이든 게임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자기의 역량을 키우세요. 자신감은 저절로 쫓아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뭐 기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의식을 심어줘요. 자기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세뇌시키다 보면 자기에 대한 현실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특정한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충분해. 내일부터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을 못 해버려요. 우리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일 많이 발생하죠. 오늘은 놀아도 되고 내일부터 해도 될 거야. 실제로는 안 돼. 대부분은 안 돼요.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의 위험성입니다. 자기인식도 왜곡되고 현실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거나 현실을 왜곡하거나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주 헛된 주장들을 해서 이 사람은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사람 따로 이래. 이런 평가를 듣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말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멘트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기를 바란다. 주문은 눈을 멀게 하고 사고를 편협하게 만들어 운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이게요? 감동적이죠 뭐. 이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땡! 내가? 나는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좋은 말을 하지. 자, 이 감동적인 멘트는 사담 후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누군지 몰라요? 사담 선생? 사담 선생이 아니라 후세인 선생. 예, 후세인. 이라크 전쟁의 기폭제. 예. 자, 이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했다고 상상이 되세요? 아니죠. 아주 대단한 우리 같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지나치게 과한 주장. 근데 후세인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자기 왜곡이 너무 일어난 거지.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밑에 거. 이건 내가 혼자 읽을게요. 나의 가장 큰 바람은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러워할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이게요? 공자? 맹자? 김정일.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진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자, 그 시작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지나친 근거 없는 자신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부에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은 한마디도 못 믿겠어. 또 공말이야. 빈말. 자, 그런 사람들의 시작은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자, 현명해진다는 것은 아주 유쾌한 자존감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유쾌한 자존감과 대립되는 경우는 우리 우울한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우울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자, 맹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눈이 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 있다는 그 표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해요. 자기 자신만 봐요.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딱 그 속에 들어앉아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은 다음에 그것이 세상 전체인지 알고 우쭐거려요. 자, 이 우물안 개구리의 심정은 무언가가 외부로부터 뭔가 돌이 하나 날라오면 이 세상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큰 돌이 날라오든 작은 돌이 날라오든
굉장히 막 힘들어해요. 그걸 방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어가 오기 전, 방어할 돌이 날라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외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우울한 자존심은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편협해요. 넓게 보지 못해요. 외부에서 날라오는 돌을 자기를 해치는 어떤 걸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격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심리적 상태에 빠지게 돼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해요. 자, 이런 우울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필요하고 옆에 사람도 필요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결코 환한 웃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유쾌한 자존감에는 이러한 피곤증이 없어요. 페리스 힐튼 누군지 아시죠?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내 인생하고 여러분 인생하고 바꿔드릴게요.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손들어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유쾌한 자존감이에요. 나는 나다 라는 의식. 내가 이러이러한 결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부족분도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도 당연히 있고 하지만 바로 나다라는 의식. 이 우주 안에 나 같은 존재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고유성과 일회성에 대한 인식, 긍정. 그래서 힐튼이 와도 안 바꾸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내가 바꿔줄게. 바꾸고 싶은 사람 오세요. 없어요. 자, 백승영이 와도 안 바꿔줬어요. 자,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한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절대 대체할 수 없고 교환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유쾌한 자존감. 자, 이런 유쾌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들을 위험으로만 그래서 저항해야 할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당당하게 쫙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대응해요. 그래서 걔가 나한테 약간 상처를 입히더라도 뭐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지. 좋아. 그럼 이 상처를 갖고 이 상처로부터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그래서 좁음과 편협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개방성이 이 사람에게 찾아들어요. 모든 거를 다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이 하나 없을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아서 앞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손이 없는 채로 이게 나고 이런 나를 나는 사랑하고 긍정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기도 편안하고 옆에 사람도 편안해져요. 그런 사람들 환하게 웃어. 아주 명랑해요. 그래서 명랑한 기운이 막 돌아. 그러면 그 명랑한 기운이 돌면 옆에 사람은 같이 명랑해져요. 우리는 결코 찡그리거나 우울해 있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환하게 웃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 사람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사랑받는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명랑한 사람이 되세요. 자, 자기가 명랑해지고 유쾌해지고 밝아지면 그리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면 그러면 유쾌한 자존감 당연히 마음에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옆에 있는 나는 내가 좋아요. 이 말이 나는 참 좋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좋아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세요. 자, 유쾌한 자존감을 갖게 되면 부정적 감정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모든 감정은 내 선택사항이라 그랬죠? 자, 보통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감정의 덫이 있어요. 떼굴. 오케이. 자, 질투와 시기.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한테 막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제는 자꾸 일어나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왼쪽에 있는 라이프니츠 미적분학, 그 기가 막힌 미적분학,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까?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호이겐스라고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 자, 현대의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 퀀텀 메카닉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 사람들도 천재예요. 천재들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잘생겼죠? 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자, 뉴턴이 굉장히 기이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추천으로 1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굉장히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국회의원직에 잘 적응을 못했나 봐. 이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했던 단 한마디의 말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문 좀 닫아주세요. 그거였대요. 약간 좀 기이하죠? 자,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어요. 뉴턴이 이제 화폐 조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조제국에 있으면서 당시에는 이 화폐 위조범들을 다 사형에 처했대요. 교수형을 시킨 거지. 그 교수형 장면을 보는 게 취미가 돼버린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매번 교수형할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취미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 교수형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너무 흥미로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기행스러운 그런 일들을 몇 번 했대요. 근데 전혀 이 사람이 미친 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일들을 한 거. 그랬더니 라이프니츠하고 호이긴스하고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뉴턴 같은 천재가 이성을 잃고 정신이 흐려졌다니 슬픈 일 아닙니까? 맞아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참 하늘도 무심하지. 뉴턴이 미쳤나 봐요. 진짜 미쳤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실제로 미친 건 아니었어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질투심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지 않은 뉴턴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뉴턴의 천재성에 대한 다른 천재들의 질투가 만든 거죠. 근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질투와 시기라는 덫에는 빠집니다. 그런데 얘는 짜증 같은 것처럼 나에게도 좋지 않고 타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자, 질투와 시기라는 덫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죠. 자, 빠져나오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유쾌한 자존감을 가지면 돼요. 자, 유쾌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다. 그죠? 자, 길가에 피어있는 제비꽃 한 송이가 화원 속 장미와 자기를 비교하려 하겠어요?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고유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고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는 따라서 거절. 자, 질투와 시기는 비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이 갖고 오는 것에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생겨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자, 비교는 거절. 자, 각자의 고유성과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나만 인간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인간이야. 하지만 타인도 나같이 그런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듯이 타인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나만 인간이고 니네들은 다 짐승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자, 타인도 행복 추구의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나만 행복할 권리가 있어서 나만의 행복할 권리를 위해 타인의 행복할 권리를 해치는 건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 이제 당연히 나오죠. 자, 보자. 정리합시다. 자, 현명하게 성장하는 방식. 자, 출발점은 뭐였죠? 그렇지. 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자, 행복한지를 늘 점검하고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 생각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 감정과 성격도 우리의 통제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자,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자, 우울한 자존심 대신에 유쾌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 부정적 감정,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 갖지 마시고 자, 그 결과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존중과 배려로 나올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야 이 타인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려면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약해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내면의 힘이 없을 때, 키우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먼저 체험했던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 지혜를 빌려오시면 돼요. 힘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혼자서 머리 싸매고 이 내면의 힘이 내가 왜 없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봤자 답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을 이미 체험하거나 이미 경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가 아니야. 그죠? 방법을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내면의 힘이 부족해서 망설이거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오후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